여러분 연휴에 수업 하는 게 나쁘진 않을까요? 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긴 해요. 어차피 뭐 이거 뭐야 오늘 수업이었고 못 가보시는 분들은 괜찮으신가요 오늘? 어디 안 갔다 왔어? 연휴에? 갔다 왔어요? 둘 분 다 안 갔다 왔어요 어디? 왜? 학원 가야 돼서 되게 슬픈 이야기네요. 이게 우리나라 고등학생들의 현 주소죠 사실은. 사실은 근데 제가 이제 일요일에도 그냥 정상 수업을 했는데 일요일에 수업할 때도 아이들이 되게 어디 간다고 많이 빠졌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오히려 화요일에 수업이 된다고 해가지고 놀랐어. 다들 일요일에 어디 가더라고요. 수업 시간에 가는 학생도 있었고 그리고 또 어디 가야 한다고 안 온 학생들도 있었고 뭐 신입생들 같은 경우에는 아예 다음 주부터 등록을 한다든가 뭐 그런 식으로 다들 어디 가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딜 가지 않고 오히려 이때 보강을 잡는다는 게 조금은 슬픈 현실일지도 모르겠네요. 자, 봅시다. 여러분 그래서 모의고사를 좀 간단하게 볼 건데요. 여러분들이 3월에 모의고사를 보고 또 6월에 한 번 더 보게 될 건데 여러분들이 3월에 본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중학생 때 배운 것들 있죠. 중학생 때 배운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나온 일종의 진단평가라고 보셔야 돼요. 그런데 6월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6월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중학생 때 배웠던 것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3월에 중간고사 기간 동안 배웠던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시험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차 고사를 얼마나 열심히 준비를 했냐도 여기를 통해서 좀 알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국어는 뭐 명확하게 범위가 없죠. 그냥 우리의 뭐 교육 과정까지가 범위이긴 해요. 근데 수학 같은 경우에는 시험 범위가 명확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몇 월부터 몇 월까지의 교육 과정이 이번 시험에 들어가냐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6월도 마찬가지로 전 과정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1차 고사 때까지의 과정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좀 염두에 두시고 들어가시면 좋겠네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수학처럼 명확한 범위 안에서는 문제가 출제되는 건 아닙니다. 국어에서 그게 가능한 건 문법 범위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3월, 고1 3월 첫 모의고사들 그리고 고3 11월 수능이든 늘 같은 형식의 시험을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마주할 국어의 시험 형태는 다음과 같죠. 내신 말고 수능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국어 45문제를 늘 시험장에서 마주하게 돼요. 그쵸? 국어 45문제를 80분 안에 풀어야 한다는 미션을 받게 될 겁니다. 3년 내내요. 그래서 1학년 2학년 때는 1년에 4번 이거를 보게 될 거고요. 3학년 때는 거의 매달 보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볼 국어는 크게 세 파트로 나누어져 있어요. 여러분들 교육과정상에서요. 일단은 첫 번째로 선택 과목이라고 해서 화법, 작문, 문법 파트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고등학생들 또 지금 고학생들까지는 선택이라고 해서 화법, 작문을 선택할지 또는 언어와 매체를 선택할지가 나누어져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께는 의미가 없죠. 왜냐면 여러분들은 그냥 화법, 작문, 문법, 매체를 한 번에 보게 될 거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화, 작, 문, 매를 한 번에 보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대략 15문제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보는 시험의 형태와 굉장히 유사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보고 있는 모의고사. 그래서 화는 화법, 작은 작문, 문은 문법, 매는 22년 개정에 새로 추가된 매체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전 교육과정에 없던 게 추가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이 볼 모의고사에서 매체가 어떤 식으로 녹아져 나오는지가 중요해요. 그래서 교과서에도 매체 범위가 따로 여러분들 신설됐습니다. 눈치 못 챘겠지만 추가적으로 매체를 활용하는 읽기가 늘 들어가 있다라는 거 이미 시험 범위에 한 번씩 포함이 됐는데 여러분들 눈치를 못 챘을 뿐입니다. 그래서 화작 문제 그래서 지금까지의 이런 모의고사 양식과 크게 달라지지 않은 채로 등장할 거다라는 걸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으로는 당연히 문학이라는 파트가 들어갈 거고요. 15문제 들어가게 될 겁니다. 이 문학이라는 파트는 여러분들이 이번에 시험을 보셔서 알겠지만 내가 배운 대로 다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들 내신 시험도 그렇고 모의고사도 그렇고 그래서 일단은
어떤 문제들이 나오는지 틀을 잡고 들어가는 것들이 여러분에게 조금 더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문항은요,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진다라고 보시면 좀 좋겠죠. 일단은 당연히 고전과 현대로 나누어집니다. 일단 여러분들의 1차 고사 범위는 다 현대에서만 나오긴 했어요. 아마 고전은 2차 고사 혹은 2학기에 포함될 가능성이 조금 더 큽니다. 그래서 고전 같은 경우에는 복합지문 그리고 소설, 산문이죠.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현대도 마찬가지로 복합지문의 소설로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총 4개가 나오게 될 거예요. 지문이. 복합이라는 건 간단해요. 가의 시 하나, 나의 시 하나, 다의 수필 하나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지문 안에 작품이 2개 이상 들어가면 우리는 복합지문이다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제일 흔한 형태가 시 더하기 시, 그 다음으로 흔한 형태는 시 더하기 수필, 그 다음 형태는 시 더하기 시 더하기 수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게 될 건 총 4지문, 그 중에서도 고전 시가 복합 한 지문, 고전 산문 하나, 현대 시 복합 한 지문, 현대 소설 하나 이렇게 보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독서로 넘어갈 건데요. 독서는요, 여러분들 아직 여러분들 교육과정상에서 어떻게 나올지 확정된 것들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고3들이 보는 시험을 기준으로 한다면요, 일단은 독서론이라는 게 나옵니다. 굉장히 쉽고요. 가장 첫 번째 문제에 나오는 거라고 보면 돼요. 여기서 틀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독서를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여러분들이 교육과정상에서 배우는 건데 잊고 있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뭐 주제통합적 읽기라든가 아니면 매체를 활용한 읽기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들어가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들이야. 인문, 사회, 과학, 기술, 예술 여기입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아는 거 인문, 사회, 과학, 기술, 예술 지문에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비문학하면 떠오르는 소재들 그런 것들이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마찬가지로 복합 지문과 단독 지문이 갈리게 됩니다. 그쵸? 여러분 이번에 3월 모의고사 떠올리시면요, 아마 공리주의랑 효용 그 지문이 복합 지문으로 나왔을 겁니다. 이전까지는요, 보통 복합 지문이라고 하면은 철학에서 가 나눠서 공통점, 차이점 비교하는 게 대부분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3월 모의고사에는 인문에서 가 지문, 사회에서 나 지문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런 형태로 섞여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좀 주목할 만한 시험이었다고 볼 수 있겠죠. 단독 지문은 그냥 통째로 하나 나오는 거, 광합성 지문 같은 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요 두 가지 이렇게 총 3지문이 나오게 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걸 좀 염두에 두시면 좋겠죠. 자, 그래서 대략적으로 좀 파악을 해보면요, 우리가 화법, 작문, 문법, 매체 여기는 15분 안에 끊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조금 당황스럽죠, 여러분? 15분 안에 끊는 게 이상적이에요. 그럼 여기는 20분입니다. 한 지문당 5분씩 할당하는 거야. 그럼 마지막은 얘는요? 얘는 몇 분일 것 같아요? 몇 분일 것 같아요? 40분. 맞아요. 40분. 왜? 5분 남겨야 맞아요. 5분을 남겨서 뭘 해야 돼? 마킹. 그쵸? 그래서 마킹에 5분을 쓴다. 이거는 모의고사는 물론이고 내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내신 약 25문제 마킹할 때 한 2분에서 3분 정도 걸릴 겁니다. 꼼꼼하게 하면은. 근데 국어는 이거 수능 국어는 몇 문제야? 45문제잖아요. 당연히 5분은 잡고 들어가야 안정적으로 실수하지 않고 마킹할 수 있어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이런 타임테이블 안에서 여러분들이 작품을 진행을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물론 사람마다 성향에 따라서 나는 독서를 굉장히 빨리 풀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겠죠. 그럼 여기서는 35분까지 줄이면 되는 거예요. 대신에 여기에 뭐 5분을 추가한다든가. 그래서 각 시간별로 알아서 5분 정도는 유동성을 있어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그게 5분을 초과하면 안 돼. 그게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들이 아마 모의고사를 한번 봐서 아시겠지만 생각
내가 모르는 데에서 문제가 많이 나와요. 특히 독서는. 그렇기 때문에 35분보다 아래의 시간을 두고 푸는 것들은 조금 위험할 수 있어. 왜냐면 내가 뭐가 나올지 아무것도 모르니까. 근데 문학은요, 여러분, 늘 비슷한 게 나와요. 문학은 애초에 뭐가 나올지 명확하죠, 관례상으로. 그리고 여러분들이 3학년이 되면 아시겠지만 수능 특강, 수능 완성에서 직접 연계가 2지문 이상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는 게 2개 이상 나와. 그래서 여기서 20분까지 줄이는 게 훨씬 더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문학 같은 경우에는 문학 개념어라고 해서 우리가 미리 알고 들어갈 수 있는 개념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시간을 넉넉하게 주고 여기를 20분에서 25분 내에 끝내기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럼 여기는 여러분들이 선택의 권리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다 해야 돼. 다 해야 하는데 문법 같은 것들은요, 개념을 알면 지문을 안 읽고도 풀 수 있어요. 여러분도 아마 이번 시험 봐서 알 겁니다. 문법을 확실하게 알고 있으면 가장 시간을 줄이기 쉬운 게 문법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최대한 많은 시간을 줄이고 화법, 작문, 매체는 문제 풀이 과정을 연습을 해서 여러분들이 최대한 빠르게 15분 내로 풀 수 있게끔 만들어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그래서 이 정도의 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모의고사 수업을 진행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평소에 풀 때도 이런 시간 안에 들어갈 수 있게끔 연습을 해야 하는데 그건 고3 10월까지 하시면 됩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이틀 안에 모든 걸 넣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걸 지금 알려주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염두에 두고 하라고 하는 거지 반드시 이 시간 내에 제가 주는 모든 숙제를 풀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고1이고요. 겨우 모의고사 한 번 받고 고3 12월까지 2년 이상 남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정확도를 높이는 연습부터 하셔야 됩니다. 특히 독서와 문학은요. 고3이 되면은 여러분들 쫄려서 시간 안 재고 푸는 거 못해요. 절대로. 왜냐면 난 시간 안에 풀어야 되는 게 1년도 안 남았으니까. 그래서 그때는 시간을 안 재고 정확하게 푸는 게 불가능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1, 고2 때 시간을 안 재고 근거를 꼼꼼하게 찾아서 푸는 연습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의 지금 유일한 기회라고 보셔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 제가 이런 틀을 알려드리기는 했지만 이거는 그냥 틀로서 기억만 해두시고 앞으로 문제를 푸실 때 지문별로 시간을 주세요. 타이머가 아니라 스톱워치로 재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 지문별로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내가 꼼꼼하게 풀었을 때 그런 것들을 기록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푼 문제 안에서는 다 맞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일단은 시간을 기록한 다음에 내가 특히 어느 지문들에서 시간이 오래 걸리는지 정도만 파악해 주시면 됩니다. 그 데이터를 2년 동안 쌓아서 3학년 때 쓰는 거야. 내가 어디가 약한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이거를 기억만 그냥 이런 틀이 있다는 것만 알아두시고 지금은 지문당 할당되는 여러분들만의 시간들을 파악하시는데 조금 더 초점을 맞추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그래야 3학년 때 도움이 돼요. 1학년 때부터 차곡차곡 정확도를 쌓아서 올라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우리 화법부터 들어가 볼 겁니다. 이런 걸 다 하려면은 우리가 화법, 작문, 매체부터 탄탄하게 쌓여져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제가 시간을 드렸을 때 화법 지문을 열심히 풀었을 겁니다. 지금 다, 네 분 다. 그래서 본인들이 어떻게 풀었는지 한번 떠올려봐요. 우리는 시험을 볼 때 어릴 때부터 또 초등학생 때부터 또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시험지를 받으면은 시간 안에 풀어야 되니까 일단은 무조건 읽고 들어가는 거에 훈련이 다 되어 있어요. 그냥 시험지 수정을 딱 펴면 무조건 읽는 거야. 근데 국어는요 그렇게 바로 읽고 들어가면은 모의고사에서는 여러분들이 잘 풀지 못할 가능성이 조금 더 큽니다. 왜냐면 말리기가 쉬우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학교 시험 볼 때는 제가 늘 첫 장 펴고 바로 읽지 말라 그래요. 왜냐면은 보통 국어 시험은 수학과 다르게 첫 장이라고 쉬운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일부러 여러분들의 기선제압을 하기 위해서 특히 학교 시험 같은 경우에는 어려운 문제를 섞어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말리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지문을 읽기 전에 문제 같은 것들을 파악하고 들어가는 게 훨씬 더 용이해요. 자, 그래서 보시면요. 우리가 지금 모의고사에서 처음으로 마주할 지문은 화법입니다. 그쵸? 자, 그래서 보시면요. 다음은 학생이 수업 시간에 한 발표이다라고 대놓고 종류까지 다 알려주고 있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첫 시작은
하지만 원래 모의고사는 화법 단독으로 시작해요. 지금 고2 때까지 빼고 여러분들 다시 마찬가지로 화법으로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게 될 건데 이걸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알아야 하는 거는 명확해요. 화법 단독 지문은 어떻게 풀 것인가? 그냥 무조건 읽고 들어갈 것인가? 아니면은 전략적으로 파악을 하고 들어갈 것인가? 그래서 이걸 아는 사람과 알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는 크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일단 학원에 왔으니 전략을 배우는 게 우선이겠죠. 자, 여러분들 이런 거를 어떻게 푸시면 좋냐? 일단은 무작정 들어가지 마세요. 무작정 들어가지 마시고요. 일단은 화법이든 작문이든 독서든 기본적으로 문단이라는 게 나눠져 있습니다. 문단을 끊으면서 한번 실무를 하는 겁니다. 문단 뭐 거창하게 끊지 마시고요. 저렇게 눈에 보일 정도로 선 정도만 그어놔요. 선 그어서 문단을 나누고 내가 총 몇 문단을 읽어야 할지 머릿속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문단을 나누는 이유는 명확해요, 여러분. 자, 문단이라는 건요, 여러분들이 기문을 읽을 때 뇌를 속이는 역할을 해요. 내가 문단을 시각적으로 안 나누고 들어가잖아? 그럼 여러분들의 눈은 내가 이걸 다 읽고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압박이 휩싸입니다. 실제로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렇게 선을 그어주면서 끊어내는 게 중요해요. 여기까지만 읽고 들어가보자. 여기까지 읽고 쉬자. 이런 느낌으로 늘 경고를 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화법 지문보다도 독서 지문에서 훨씬 유리하게 작용하는 방법이니 늘 사용하시면 좋겠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단을 다 끊고 나면 바로 1번 문제로 들어갈 겁니다. 읽지 말고 들어가세요, 지문. 지문 읽지 말고 문단 끊자마자 1번 문제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여기 들어가서 무엇을 할 거냐? 내가 필요한 부분을 발췌할 거예요. 자, 화법 단독 지문의 1번 문제는 늘 말하기 방식으로 들어갑니다. 보통 형식을 물어봐요, 여러분. 그래서 화법 작문 문제는 형식 아니면 내용을 물어보기 때문에 이런 형식을 물어보는 문제는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문을 읽기 전에 문제를 먼저 봐. 그리고 내가 필요한 걸 거꾸로 찾아 들어가는 게 화법 작문을 빨리 푸는 핵심입니다. 자, 보시면 1번 같은 경우 화제를 선정한 이유라고 나와 있죠. 자, 화제를 선정한 이유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주제를 선정한 이유죠. 이런 것들 여러분 상식적으로 발표의 앞에 있어요? 중간에 있어요? 뒤에 있어요? 발표의 앞에 있는 게 맞죠? 그럼 뭐라고 나와 있어? 시작이라고 나와 있잖아. 아, 그러면은 내가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보려면은 앞으로 가면 되겠구나라는 인식을 가지고 계속 읽어 나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비언어적 표현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자, 이런 거 나오면요, 이번 같은 건 여러분들 진짜 10초 안에 풀고 넘어가야 돼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비언어적 표현이랑 반언어적 표현이라는 거를 쓸 겁니다. 아마 중학생 때 배웠을 가능성이 커요. 그쵸? 자, 여러분, 비언어적 표현이라는 건 뭐예요? 뭐예요, 비언어적 표현이? 행동, 그치? 언어가 아닌 거야. 그러니까 내가 말로 하지 않는 나머지를 행동, 표정, 이런 것들입니다. 그럼 반언어는 뭐예요? 언어의 반대되는 걸까요? 언어에 동반되는 것들이에요. 수반되는 것들. 그렇기 때문에 내 목소리에 들어가는 거라고 보시면 돼. 그래서 반언어라는 건요, 말투, 성량, 목소리의 크기 이런 거죠. 그런 거야. 목소리와 함께 동반되는 행동이야.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비교하고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지금 비언어적 표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다는 건 행동이나 표정을 나타내는 말이 있는지 보아야 한다라는 거죠. 저는 원래 제가 여러분들보다도 훨씬 어렸을 때, 그러니까 아주 옛날이죠. 약 15년 전, 그때까지는 요 화법 단독 지문이 듣기 평가로 나왔었어요. 지문 없이 듣기 평가로 나왔었기 때문에 그때는 반언어적 표현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갔어, 선지에. 그런데 지금은 대본을 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본에는 뭐가 있어? 괄호를 치고 지시문이 들어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훨씬 더 많이 나오는 거야. 괄호죠, 괄호. 괄호 안에 이게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2번 같은 선지를 봤다면은 당연히 뭐부터 전화야 돼? 지문에서 괄호가 있는지 없는지부터 보셔야 돼. 이렇게 빽빽한 한글 사이에서 동그란 괄호 찾는 거 진짜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2번 선지는 보자마자 눈으로 쫙 훑고 체크만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괄호가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쓱 보시면 괄호가 당연히 하나쯤은 있겠죠. 보니까 행동이야. 그럼 2번은 그냥 동그라미 치고 넘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쉽죠? 자, 그 다음으로 갑니다. 질문을 던지는 방식이래요. 자, 질문을 던지는 방식이라는 거는 내가 발표자가 청중에게 질문을 던지는 거야. 저는 그 질문은 뭘로 끝나? 늘 물음표로 끝나요. 그냥 물음표를 찾으면 되는 거야. 물음표를 찾기만 하면 돼. 너무 쉽죠? 괄호 찾기, 물음표 찾기 이런 거 너무 쉬워요. 왜냐면은 이 글자 사이에서 이런 동글동글한 거 너무너무 잘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출처 언급입니다. 설명하는 내용에 출처를 언급하는 건 보통 가운데에 들어가야겠죠. 왜냐면 내가 주로 언급하는 내용에 대한 걸 테니까. 그래서 이거는 가운데를 보시되 이건 좀 봐야 되잖아. 읽어봐야 되니까 제일 마지막에 부분이 위에요. 자, 그 다음 마지막입니다. 요약 정리해서 마무리. 누가 봐도 마지막 문단에서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냥 여러분들이 문단 나눈 거에서 그냥 마지막 쓱 보시면서 있는지 없는지만 파악하면 돼. 그렇게 하면은 굉장히 빠르게 내가 지문을 다 읽지 않고서도 풀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5번으로 여러분들이 빠르게 골라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화법 지문 푸실 때요, 절대 지문을 먼저 읽지 마시고요. 선지를 비교하시면서 내가 먼저 발췌할 수 있는 것부터 빠르게 지워 나가세요. 다 읽고 문제 풀러 내려와서 다시 하나씩 보는 건 너무 늦어요. 그거 15분 안에 못 풀어요. 그러니까 최대한 여러분들이 선지를 먼저 보시고 골라낼 수 있는 거 위주로 먼저 골라내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할 겁니다. 이것도 물론 계속 연습을 하긴 해야 돼요. 자, 그 다음 2번입니다. 화법 단독 지문의 2번은요, 무조건 이런 자료 형태로 나와요. 그래서 이건 지금 내용을 다 봐야 돼. 이런 내용 문제로 나올 때도 있고 그래프, 그림이 나올 때도 있어. 얘는 조금 빡세게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보시면요, 친절하게도 이 발표를 전반적으로 다 정리를 해주고 있어. 이런 문제를 보면요, 더욱이 내가 지문을 볼 필요가 없는 거야. 왜냐면 다 정리를 해주니까, 그쵸? 자, 그래서 여러분들 문단 나눴잖아, 이미, 그치? 문단 나눈 거에서 비교하시면서 1, 2, 3, 4, 5를 지워 나가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문단 나누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런 식으로 계율을 주는 문제가 나오니까. 그래서 열심히 그냥 필요한 부분만 빠르게 비교를 하시면 되는데, 특히 이런 5번 같은 확률 문제 있죠. 확률은 여러분 숫자로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치? 숫자로 표현하는 거니까 진짜 찾기가 쉬운 거예요. 옆으로 싹 넘어가서 숫자가 있는지 한번 봐. 여기 있네. 숫자가 있잖아. 그래서 이 순서대로 나와요. 됐는지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숫자, 괄호, 물음표, 이런 문장부 이런 게 나오는 손지는 가장 먼저 빠르게 체크하고 지워 나가시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런 식으로 발췌로 들어가시면 되겠죠. 자, 그럼 마지막 3번. 합법 단독 지문의 3번 문제는 무조건 반응 문제예요. 그냥 이거는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똑같이 나옵니다. 근데 이 반응 문제야말로, 보기가 나오는 반응 문제야말로 여러분들이 지문을 읽을 필요가 그냥 없는 문제야. 절대 읽을 필요가 그냥 없어요. 자, 이 반응은요, 보통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자, 어떻게 세 가지로 나눠지냐? 첫 번째는 과거에 대한 거예요. 두 번째는 현재에 대한 거고요. 세 번째는 미래에 대한 겁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과거에 대한 거라는 건 이걸 들은, 발표를 들은 청중의 과거라는 거야. 즉,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것, 배경 지식, 그쵸? 주로 배경 지식이나 경험에 대한 거예요. 내가 과거에 한 체험, 경험에 대한 리액션이 나옵니다. 과거에 대한 거는. 그럼 현재는 뭐냐? 지금 이 강연이죠. 강연에 대한 감상, 평가, 이런 것들 위주로 들어갈 겁니다. 자, 그럼 미래는 뭐냐? 미래는 말 그대로 추후에 내가 무엇을 할 것인지를 물어보는 거야. 추후 활동 계획이라고 보시면 돼요. 나는 이거와 관련해서 도서관에서 자료를 찾아보겠다. 이런 것들이 추후 활동 계획입니다. 그래서 보통 1학년 시험에서는 많이 나와야 이 세 가지 중에 2개가 나와요. 근데 이제 3학년 시험쯤 가면 3가지가 다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그렇게 해야 보기가 늘어나니까. 그쵸? 자, 그래서 이 보기를 지금 보시면요. 참 흥미로웠어 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건 뭐예요? 강연에 대한 평가지, 현재입니다. 자, 내가 해본 스마트폰 윷놀이 게임 누가 봐도 뭐예요? 과거, 내 경험에서. 과거입니다. 경험에 대한 거 그대로 적용되었을까? 이건 뭐예요? 그럼 내 과거를 기반으로 현재의 강연에 대한 의문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과거와 현재에 대한 걸 언급하고 있는 선지가 있는지만 확인을 하면 돼요. 너무 쉽죠? 그러면은 답이 뭐겠어요? 당연히 4번밖에 없겠죠. 그리고 지문을 읽지 않고서도 굉장히 빨리 풀어나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시간을 단축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풀어나가시면 되겠죠. 합법 지문이라는 거.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갈 건데요. 여러분 4번부터 7번을 한번 볼 겁니다. 자, 이것도요. 보시면은 얘는 단독 지문은 아니야. 가랑 나가 나오잖아요. 얘는 화법이고요. 어떻게 알아? 인터뷰라고 했으니까 말하는 방법이지. 얘는 뭐예요? 초골에 글이니까 장문일 거야, 그렇지? 그래서 화법과 장문이 결합된 복합 지문이다라고 보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복합 지문은요, 화법 장문도 그렇고 문학도 그렇고 독서도 그렇고 늘 하나만 가지고 선지를 최대한 많이 골라내는 게 관건입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최대한 빠르게 아는 걸 기반으로 선지를 속아낼 수가 있어요. 헷갈리지가 않는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학교 시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보통 어떤 학교든 그냥 단독으로 모르는 지문을 출제하는 학교는 거의 없어요. 여러분들이 시험 범위에서 공부한 내용을 하나쯤은 끼워 넣는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안은 보통 가지문이겠죠. 그 지문을 기반으로 모든 문제의 선지를 최대한 골라낸 다음에 그 다음에 필요하면 내가 모르는 지문, 보통 나지문입니다. 그거를 읽어내는 게 여러분들이 찍더라도 확률을 훨씬 높여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거 역시 마찬가지고요. 이제 지금 보시면요, 나가 이걸 바탕으로 만든 거잖아. 그러니까 시간 순서대로 보시면요, 합법 다음이 장문이야. 시간 순서. 그렇기 때문에 순서상으로 얘를 먼저 보고 얘를 가지고 최대한 문제를 먼저 해결하는 게 이득입니다. 그래야 문제부터 그런 문제가 나오니까요. 자, 그래서 보시면요, 가는 대화죠. 학생과 선배의 대화입니다. 자, 이런 대화 형태의 문제에서 필요한 거는 여러분들의 손가락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 오른손잡이가 많으니까 오른손잡이 위주로 왼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왼손으로 짚어 나가면서 푸셔야 돼. 마찬가지로 시각적인 효과를 노리는 겁니다. 그쵸? 이제 그러니까 통으로 되어 있는 지문을 한 번에 읽으면서 왔다 갔다 하면요, 100% 뇌는 힘들어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최대한 손가락을 활용해서 여기를 읽으라고 지시해줘야 덜 실수를 합니다. 자, 특히 그래서 첫 번째 문제 한번 볼까요? 가의 학생의 말하기 방식, 꽤 비슷한 문제 나오고 있죠? 자, 말하기 방식이 그럼 우리 누구만 봐야 돼? 학생만 봐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손가락으로 학생 말풍선만 집으면서 보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말하기 방식인데 기억부터 리을까지 한번 싹 봐봐. 상대방의 말을 요약해야 하는데 기억은. 그럼 이건 적어도 뭐 아니야? 첫 번째 대사는 아닐 거야. 왜냐면 첫 번째 대사는 상대방의 말이 안 나왔으니까. 그쵸? 그래서 이거는 상대방이 말이 나온 이후의 대사여야 한다. 특히 뭐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전부 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최대한 내가 읽을 거리를 지워 나가면서 푸셔야 돼요. 그래서 문제를 먼저 보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거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손가락으로 짚어갑니다. 단 첫 번째 학생은 빼고, 왜냐면 얘는 상대방의 말이 나오기 이전이니까. 그렇게 해서 필요한 것만 좀 읽어보시면 되겠죠. 자, 5번입니다. 5번도 A, B만 읽으면 돼요. 우리가 지문을 다 읽고 들어갈 필요가 아예 없는 거야. 왜냐면은 A, B 날 지정을 해주잖아. 그치? 지정을 해주니까 지문을 읽기 전에 이거 먼저 보시고, 아, 그럼 나는 A랑 B만 파악하면 되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여기서 푸시면 되겠죠. 생각보다 선지가 엄청 간단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용 다 보지 말고 푸시면 되고요. 드디어 나가 나와요. 우리가 가를 읽고 나를 본다 그랬잖아. 자, 나를 보시면요, 지필 방향이래. 교지의 시를 그는 인터뷰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 다른 말로 하는 거야. 이 문제는 일단은 가가 기반이야. 가를 기반으로
문제인데 가에는 없지만 나에는 추가된 걸 찾는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선지에서도 뭘 먼저 봐야 돼? 가에 언급된 내용이 있다면 지우고 나에서 나머지만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먼저입니다. 자, 그 다음 요 문제 이거는요 가장 한 번도 빠져도 틀리는 문제였는데 보통 학생들이 항상 틀리는 문제입니다. 이런 걸 우리가 조건부 장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조건을 주고 장문을 하라는 뜻입니다. 이 조건부 장문 문제는 무조건 두 가지입니다. 내용적인 측면을 하나 물어볼 거고요. 형식적인 측면을 하나 물어볼 겁니다. 늘 화법 장문지문은 내용 아닌 형식이니까, 그쵸? 그 내용적인 측면은요, 내가 뭘 해야 돼? 뇌를 써서 열심히 내용 파악하면서 비교를 해야 돼. 근데 형식은 어때? 보통 이 형식은요, 서사관에 시에서 나오는 문학 개념이에요. 얘는 그냥 내가 눈으로 보면 돼. 왜? 보통 표현법이니까. 눈으로 보고 내용을 몰라도 그냥 대강 찾아볼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반드시 뭘 먼저 해야 돼? 이걸로 먼저 구분해야 돼. 이게 훨씬 쉬우니까. 여러분 몇 번이지 이거? 7번부터 뇌를 쓰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뒤에까지 못 풀어요. 힘들어서. 그러니까 최대한 내가 눈으로만 풀 수 있으면은 얘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필요한 만큼만 뇌를 쓰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요. 비유법을 활용한대요. 이거 뭐예요? 형식 표현법이죠. 이걸 무조건 먼저 활용했네. 그래서 쭉 보시면서 비유법 대표적으로 지유, 은유, 의인이 있죠. 비유법이 있는지 없는지 빠르게 다 보시면서 가시면 되겠죠. 지금 보통 원래 직유법이라고만 나오긴 하는데 여기 좀 어렵게 된 거죠. 그래서 대략적으로 뭐 이런 거 지워주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지우고 2, 3, 4 중에서 내용 일치를 찾아가지고 푸시면은 훨씬 빠르게 풀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건부 장문 문제도 여러분들이 최대한 전략적으로 풀어나가는 게 이후에 문제를 풀 때 훨씬 도움이 됩니다. 자, 그 다음 장문으로 갈 겁니다. 이거는 불친절해요. 8번부터 10번에다 써놓고서 장문인지 아닌지 안 알려줘. 근데 바로 밑에 뭐가 있어? 장문 상황이라는 말이 나와 있죠. 장문 단독 문제구나 하고 지문 패스하시고 바로 문제로 넘어가셔야 됩니다. 지문 너무 기니까. 자, 문제로 넘어가시면요. 장문 계획 중에 초고에 반영되지 않은 부분을 다 보기에 나와 있는 내용일 겁니다. 보통 장문 계획은 형식 아니면 내용이야. 근데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장문 계획을 보기에서 싹 보니까 어때요? 형식이야, 내용이야? 내용이에요, 이거 지금. 그럼 좀 약간 슬퍼하시면서 읽으시면 돼요. 형식보다 내용이 조금 더 읽을 게 많으니까. 자, 그래서 초고의 문단 나누시고 얘네가 다 들어갔는지만 보시면 되는데 보통 1학년 시험은 이런 계획이 A부터 E까지 순서대로 나옵니다. 순서대로 나오기 때문에 훨씬 쉬운 거예요. 자, 답사지를 택한 이유 누가 봐도 1문제는 나와야 할 것 같아. 누가 봐도 앞부분에 나와야 할 것 같으니까 얘를 먼저 봐요.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여정이 나올 거고요. 이거 둘은 결문이죠. 그리고 마지막은 감상입니다. 이게 기행문의 세 개의 형식이잖아, 그렇지? 이게 순서대로 나올 거고 보통 감상은 마지막에 나오죠. 그러니까 이 순서대로 보시면서 있는지 없는지 파악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가 분단을 나누는 거고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은 8번 문제도 해결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은 9번으로 갈 겁니다. 자, 이런 문제가 여러분들 가장 힘들게 하죠, 보통. 귀찮으니까. 자, 자료 분석 문제인데요. 이 자료 분석 문제도요. 그냥 선지부터 보세요. 자료 하나하나 파악하고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자, 선지부터 보시면서 선지를 반으로 자르는 거야. 선지의 앞부분은요, 보통 지문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선지의 뒷부분은 자료 내용이야. 그래서 반으로 딱 잘라낸 다음에 뒤에부터 읽으세요. 왜냐면은 뒤가 자료에 대한 거니까 내가 앞장으로 넘길 필요 없이 이걸로 해결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뒷부분의 자료 얘기만 보시고요. 각 선지 뒷부분 자료 얘기만 보시고 이 자료가 그렇게 쓰일 수가 있는지만 먼저 확인하세요. 그렇게 한 다음에 혹시 선지가 2개 이상 나오면 그때 앞에 내용을 보는 겁니다. 그렇게 푸는 게 더 유리해요. 같은 경우에는. 자, 그렇게 보시고 자, 요거 10번 문제 요거는요.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게 없어요. 문법 문제라서. 자, 이런 작은 문법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푸시면 됩니다.
보통 이런 거는 문장론 그리고 한글 맞춤법 이 안에서 나와요. 여러분들의 이번 시험 범위가 문장론이기 때문에 이번 2차 고사를 보내고 나면은 조금 더 쉽게 풀 수 있을 겁니다. 보통 문장론이랑 한글 맞춤법이 나오니까요. 자, 그래서 그렇게까지 푸시면 이제 화법 작문을 10분 안에 끊을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될 겁니다. 꾸준한 연습을 통해서. 그럼 나머지 부분은 문법에 쓰시면 돼요. 자, 여러분들이 이번에 문법을 풀 때 절대 틀리면 안 되는 건 요 문제 하나입니다. 왜? 1차 고사 때 빡세게 썼을 테니까 1차 고사 때 질리게 했던 의문문동이 첫 번째에 나오는데 그리고 의문문동이 나중에 3학년에서도 가장 많이 나오는 면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건 틀리지 마시고요. 푸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 12번 여러분들의 이번 2차 고사 시험 번호입니다. 문장론. 그래서 이거는 2차 고사 끝날 때까지만 배워놓으면 돼요. 나머지는 이제 단어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아마 보통 2학기에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런 것들 좀 파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하면은 화법 작문 문법을 15분컷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힘들죠? 이거 따라가는 것만 들어도. 자, 그 다음입니다. 독서로 넘어갈게요. 자, 제가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요. 독서 문제, 비문학을 어떻게 시간을 줄여야 할지 모르겠다. 어떻게 풀어야 할지 모르겠다라는 말을 진짜 많이 받아요. 근데 독서는 정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하던 대로 계속 해야 돼. 뭐 빨리 풀 수 있는 지름길 이런 게 별로 없습니다. 그냥 끊임없는 노력이 정답이라고 보시면 돼요. 특히 어릴 때 내가 책을 많이 안 읽었다? 그럼 그냥 3년 내내 열심히 뺑이를 치셔야 조금씩 는다라고 보셔야 되는 겁니다. 자, 독서도요. 제가 앞에서 화법, 작문, 문법 설명한 거랑 똑같이 일단은 문단을 나누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루틴일 겁니다. 앞으로. 자, 그럼 문단을 너 나눴어. 너 총 몇 문단이에요? 서른 거 나눠봐요. 이걸 일요일 수업에 계속 물어보는데 답이 자꾸 3개가 나오는 거야, 학생들이. 몇 문단인 것 같아요, 여러분 보기에는? 7개예요. 또? 8개예요. 이거 봐, 달린다니까? 그래서 제가 일요일에 할 때도 7개, 8개, 9개가 계속 나왔어요. 8개입니다. 자, 보통 우리가 독서 지문인데 비문학이잖아. 하나의 설명문이란 말이에요. 보통 5개에서 6개 정도의 문단이 쓰여요. 근데 이거 지금 8개죠. 원래 나오는 형태보다 더 많이 끊어져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끊어읽기를 하실 때 그런 포인트들을 잘 짚고 넘어가셔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문제 지문으로 바로 들어가지 마시고 문제 한번 훑으세요. 자, 16번 문제 훑으면은 내용일치 문제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읽고 풀어야 돼. 뭐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그치? 자, 그 다음 17번 한번 볼까요? 17번은 기억, 니은만 가지고 풀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끊어읽기의 힌트를 얻을 수 있겠죠. 아, 16번은 다 읽고 풀어야 되지만 얘는 기억, 니은이 나올 때까지만 읽고 풀어도 되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18번은 가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지. 그냥 가 나오면 바로 일로 와도 돼. 가까지만 읽고 이거 먼저 풀어도 되겠구나 라고 알 수 있는 부분인 거죠. 자, 그 다음 요거는요. 베르니티 게슈윈드 모형에 의한 보기의 과정이죠. 자, 보기 나오면 보통 긴장 많이 하는데요. 이런 보기는 힌트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아까 봤을 때 저 지문은 8문단짜리의 지문이었고요. 보니까 뇌 그림이 있었어. 그렇다는 건 높은 확률로 과학기술이에요. 그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도식화하기가 쉽지가 않아. 정보가 너무 많아서. 근데 이 보기 어때? 친절하게도 도식화가 되어 있어. 여러분들이 이 베르니티 게슈윈드 모형에 대한 지문이 들어갔을 때 그때 그 부분을 읽을 때 이해가 안 되잖아? 여기로 오면 돼. 이거 보면서 도식화하시면 훨씬 빨라지는 일종의 힌트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으로 한번 가볼까요? 자, 마찬가지로 보기인데요. 이거는 누가 봐도 뭐야? 적용 문제, 보기 적용 문제 3점짜리 가장 어려운 문제죠. 자, 근데 이런 3점짜리 문제의 특징은 뭐냐? 내가 몇 문단만, 한두 문단만 짚으면 그 안에서 나와요. 그래서 얘는 오히려 이런 힌트들을 가지고 먼저 풀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험증 환자 관찰 여기 3가지래. 이 3가지의 특징은 무슨 실험증인지 파악하고 바로 문단으로 넘어가시면 훨씬 쉽게 풀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단어 문제. 이번 제가 정말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게 없어요. 단어 문제는 여러분들이 최대한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단어 문제가 나왔다. 그럼 그냥 여러분들의 행운을 빕니다. 바꿔서 넣었을 때 적절한지 적절하지 않은지만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지문으로 한번 들어가 볼 겁니다, 여러분. 자, 제가 보통 독서는 서론, 본론, 결론의 3단 구성이라고 얘기를 했었고, 보통 서론이 한 문단, 본론이 3문단, 결론이 한 문단 이렇게 구성돼요. 근데 얘는 지금 8문단이죠. 그렇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은 어딘가에서 문단을 너무 많이 끊었다는 거야. 그게 얘는 지금 첫 문단인 경우예요. 첫 문단을 쓸데없이 2개를 나눈 거야. 그래서 우리는 보통 첫 문단 독해를 먼저 하고 들어가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이 2개를 첫 문단으로 묶어서 첫 문단 독해를 할 겁니다. 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좀 짚어드릴게요. 첫 문단 독해라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글을 쓰는 과정을 한번 떠올려 볼 거예요. 우리가 글을 쓸 때 서론, 본론, 결론을 나누잖아. 가장 중심적인 내용은 무조건 가운데에 들어가야 돼. 가장 중요한 내용, 중점적인 핵심 내용들. 그런데 서론은 뭐가 들어가야 돼? 서론은 내가 이 본론에 어떤 이야기를 할지 제시를 하는 역할을 해요. 그래야지 잘 쓴 글이야. 우리가 시험을 봐야 되는데 이 독서가 못 쓴 글일 리가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못 쓴 글일 리가 없으니까 늘 첫 문단 독해에서 우리가 힌트 2가지를 짚고 넘어가야 해요. 첫 번째는 소재, 두 번째는 방향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문단을 보실 때는 이 글이 어떤 핵심 소재를 다룰 것인지 파악을 해야 되고, 보통 앞부분에 나와요. 그리고 뒷부분에서 뭘 봐야 돼? 이 글이 앞으로 어떤 내용을 전개할지를 파악을 하고 들어가는 거야. 그렇게 해야 우리가 이 독서 지문에 말리지 않아요. 독서 지문에 말리지 않고 내가 주도적으로 글을 끌고 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내가 먼저 알고 들어가는 거니까. 그쵸? 또 맞추는 재미가 있어요. 자, 지문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여러분 이거 1문단, 2문단 2개 읽으시면서 중요한 것 같은 것들을 체크하면서 한번 지금 읽어보세요. 약 3분 정도 드릴게요. 읽는 거 금방금방 하죠, 여러분? 자, 볼까요? 자, 들어가 보시면요. 첫 문단의 첫 번째 문장이 그냥 바로 냅다 본론부터 던지죠. 실어증 이란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바로 중요한 거 정의 언급하면서 시작합니다. 그렇죠? 후천적인 내전상으로 인해 언어의 표현과 이해에 장애가 발생하는 것, 이게 실어증의 정의죠. 사실은 안 알려주고 넘어가도 돼. 그런데 굳이 첫 문단에 첫 번째 문장에다가 저 개념을 넣어놓고 정의까지 알려주는 이유는 따로 있을 겁니다. 중요한 거였죠. 이걸 모르면 앞으로 뒤에 거 아무것도 못 읽어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문학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작가가 쓴 거를 옮겨가지고 문제를 내죠. 그쵸? 근데 독서는 어때? 이거 원문 있어요, 없어요? 원문 없을걸? 없어요. 있어봐야 논문 몇 줄이야. 이게 뭐 고3 평가원이 아닌 교육청 같은 경우에 논문에서 긁어오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데 고3 평가원은 무조건 출제자가 한 글자 한 글자 타이핑이다. 그렇다는 건 무슨 말이야? 이 글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출제자의 의도가 가득 담긴 글이에요.
여기에 쓰이는 모든 문장의 순서, 문단의 순서, 지시어, 접속 전부 다 출제자가 의도하에 낸 거라는 거야. 마치 영어의 순서도의 문제처럼.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잡고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가 굳이 왜 가장 앞에 나왔는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다음 1865년 프랑스입니다. 자, 내용 치시고요. 자, 이런 거 왜 치라고 하냐면요. 힌트니까. 이게 왜 힌트일까요, 여러분? 우리 별로 상태가 안 좋네요. 자, 우리가 독서 지문을 읽을 때요. 시간적, 공간적 배경이 나와. 원래 시간적, 공간적 배경은 문학에서도 중요해요. 근데 독서에서 나올 때 여러분들이 어떤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냐? 시간이든 공간이든 한 번 나오는지 두 번 이상 나오는지 봐야 돼. 자, 이게 왜 중요하냐? 한 번 나오잖아요? 그럼 그냥 그게는 배경이에요. 근데 두 번 이상 나오잖아? 시간적, 공간적 배경이. 그러면은 공간이나 시간이 변화함에 따라서 핵심 이론에 어떤 변천 과정이 있는지를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변화될 걸 봐야 돼. 변화 과정. 어떤 변화가 포인트인지를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1865년 프랑스라는 배경을 봤어. 연도도 나왔고 공간도 나왔어. 그러면 앞으로 얘가 연도가 한 번 더 나오거나 다른 공간이 한 번 더 나온다면은 그 사이에 어떤 차이점, 어떤 변화가 발생했는지가 핵심이 될 거다라는 거죠. 자, 봅시다. 외과 의사 브로카, 사람 이름이죠. 좌뇌의 전두엽과 측두엽 사이가 손상되어 나타나는 실어증을 발견했는데 이거를 브로카 연염이라고 했대. 브로카 연염은 어디예요? 여기서 좌뇌의 전두엽과 측두엽 사이 여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쵸? 여기가 손상되면 뭐가 나타나? 브로카 실어증이 나타나. 역시나 1문단 가지고 내가 알 수 있는 건 별로 없어요. 그냥 대충 실어증 이 정도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요. 이후라는 말이 나옵니다. 시간의 표지죠. 즉 뭐예요? 여기가 조금 더 지나갔다는 거야. 역시나 뭐가 나와? 시간, 공간, 배경 바뀐 채 시작됩니다. 신경정신과 의사인 베르니케는요. 좌뇌의 두 점엽 아래가 손상되어 나타나는 또 다른 실험증을 발견했고요. 이 부위를 베르니케 율레라고 했대. 어디? 여기 좌뇌의 두 점엽 아래. 여기가 손상되면은 베르니케 실험증. 거의 유사한 형태로 진행이 되죠. 그쵸? 자, 이와 같은은 뭐야? 여기 브로카 실어증, 베르니케 실어증 같은 실어증 환자들의 뇌 손상 부위와 증상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인간의 언어 처리 과정에 대한 관심이 대두되면서 그와 관련된 이론이 발전되었다. 드디어 뭐가 나와? 방향성이 제시가 됐네. 그쵸? 지금까지 뭐였어? 되게 조그맣게 좁은 범위에서 1865년 프랑스, 1870년 독일, 그래서 각각 이 사람들이 좁은 영역에서의 실험증을 발견을 했다고 나와. 그치? 근데 갑자기 그 다음 문장부터 어떤 말이 나와? 급발진하죠. 인간의 언어 처리 과정이라고 얘기하면서 엄청 큰 범위의 핵심을 얘기합니다. 그럼 이게 무엇이 높은 확률? 앞으로 글의 소재가 될 가능성이 크겠죠. 그럼 이 위에 나왔던 건 전부 다 뭐야?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이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개념들인 거야. 브로카와 베르니케.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게 앞으로의 핵심 소재일 가능성이 크고 뒤에 그와 관련된 이론들이 발전이 왔다. 즉 이거에 관한 이론들의 발전이 앞으로의 방향성이 될 거다라는 걸 넣고 출발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문단으로 넘어가시면 역시나 어떻게 시작해? 최근 시간이 어떻게 지는데 지금 1865년, 1874년 그리고 최근까지 넘어오죠. 시간의 순서대로 발달 과정을 제시하고 있는 거야. 보통 이런 게 형식 문제로 제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좀 읽어내시면은 독서 지원을 좀 주체적으로 끌고 나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핵심 내용들이 지금 아마도 3문단부터 7문단까지 쭉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럼 마지막 문단 한번 볼까요? 마지막 문단은 누가 보는 거야? 결론이지. 어쩌고저쩌고로 평가받는다. 의, 한계, 평가 이런 거 전부 다 뭐예요? 보통 마지막 문단이죠. 그래서 이걸 보시면서 이거는 그냥 전반적인 그런 독서 지문의 형태를 잘 지켰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좀 읽어내시면은 훨씬 더 유리하게 읽을 수 있어요. 그래서 본론을 보시면서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면 첫 문단으로
왜냐면 거기 설명하셨거든요, 보통.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첨문단을 최대한 활용하시면서 읽어나가는 연습을 하세요. 그게 3학년 때까지 도움이 많이 됩니다. 특히 과학기술 지문에서.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독서 지문을 읽어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진짜 마지막. 문학으로 넘어갈 겁니다. 자, 문학 보통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게 어떤 거냐면요. 고전도서입니다. 근데 이건 뭐 어쩔 수가 없어. 원래 어려워. 고전도서. 제가 어릴 때는 고전도서는요 쉬운 지문이었어요. 왜냐면은 다 알려주거든요. 그리고 맨날 똑같은 거 나오거든요. 근데 1학년 학생들이 고전을 되게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뭐가 나오는지도 모르고 그냥 외계어 같은 거 많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죠. 자, 그래서 보시면요 고전도서든 문학이든 무조건 우리 문학은 다 제목부터 확인해야 돼요. 제목은 뭐예요? 최고문전. 우리가 특히 고전소설에서의 제목은 주인공의 이름을 알려주는 역할을 해요. 고전소설이 어려운 이유는 인물이 너무 많아서야. 인물도 많고 그 인물을 지칭하는 말도 많고 그래서 어려운 건데 그냥 제목에서 먼저 주인공 이름을 알고 들어가면 훨씬 쉽겠죠. 그래서 제목을 모르는 겁니다. 주인공은 최고은일 거고요. 여러분들이 고전소설을 많이 풀어봤구나 알겠지만 보통 이 지문 안에서 주인공 이름 3글자가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드물어요. 보통 원수 이런 이름으로 나온단 말이야. 직책이랑 같이 엮여서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름은 최고은이고 플레이는 그쵸 최고은이고 작품 내에서는 최씨가 나오면은 주목해야 돼. 주인공의 가능성이 커지니까 또는 주인공의 친인척.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정보를 먼저 가지고 들어가시면 좋겠죠. 자, 그 다음에 바로 작품으로 들어가지 마시고요. 어디로 갈 거냐면요. 마찬가지로 문학은 특히 무조건 보기로 갑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독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출제자가 내는 거라고 그랬잖아. 지문을. 그치? 근데 문학은 어때? 문학은 작가 거를 그대로 긁어와서 실은 다음에 출제자가 문제부터 타이틀을 시작해. 그치? 그럼 출제자의 의도는 어디에 나와? 여기. 이게 의도인 거야. 출제자의 의도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보기를 먼저 읽고 들어가야 출제자의 의도에 걸맞은 시각을 가지고 글을 읽을 수 있어요. 그냥 읽으면은 그냥 그거는 고전들이 읽을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들어보면요. 최고운전은 시집기를 통해 주인공과 국가가 당면한 문제 상황이 해결되는 구조로 구사가 전개되는데 즉, 이 작품은 뭐야? 이 형태로 진행이 된대. 그럼 여러분은 작품을 읽지 않고서도 요 지문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이미 뼈대를 알고 들어가는 거야. 훨씬 읽기가 쉬워집니다. 그래서 핵심은 뭐예요? 시집기. 그리고 이걸 통해서 문제가 해결. 그럼 뭐야? 아, 이 작품에서 시집기가 나온다는 건 뭐야? 갈등이 있다는 거. 그럼 시집기 전에는 갈등, 시집기 이후에는 갈등의 해소가 나와야 한다는 구조를 이미 알고 들어가는 거죠. 이 작품은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으나 신분적 한계로 인해 자신의 능력을 제대로 펼치지 못했던 실존 인물 최치원의 삶을 바탕으로 창작됐대. 그렇다는 건 무슨 말이야? 이 작품의 주인공인 최고은은 사실은 이 사람이고, 즉 최고은은 어때? 능력이 뛰어난데 신분의 한계가 있을 거라는 걸 미리 짐작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최치원의 삶이 주인공의 투영동 역시나 그렇죠. 형상화되는 과정에서 그의 비범한,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뛰어난 능력. 그렇죠? 극적으로 부각되면 이는 주로 시집기를 통해 발현된다. 즉, 이 작품은 뭐예요? 시집기에 주목해서 주인공의 능력이 주목하고 그 전후로 갈등이 발생하고 해소되는 과정에 주목을 하며 읽으면은 파악하기가 훨씬 쉽다라는 걸 알려주고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읽어내시면은 아마 문제를 푸는 것도 조금 나아질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진짜 마지막 43번. 진짜 마지막. 요거 좀 쉴 거예요. 진짜 마지막. 자, 현대식 복합 지문입니다. 약간 PTSD가 오죠. 왜냐면 내신에 이름이 엄청 많이 나오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기 지금 이런 걸 읽으실 때는요, 그냥 간단해요, 여러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복합 지문이잖아. 하나가 나오잖아. 둘 중에 여러분들이 쉬워 보이는 거 하나를 잡아. 그리고 그것만 가지고 최대한 천지를 다 지우세요. 나머지 문제들을. 그래서 보통은 가지문이 조금 더 쉽습니다. 왜냐면 보통 수능에서는 가지문이 10개 지문이거든. 딱 봐도 근데 어때요? 가지문은 명확하게 힘들지 않고 괜찮은데 나지문은 상문시잖아요. 겁나 어려워 보여. 딱 봐도. 그치? 그러면 그냥 가지문을 가지고 패는 거야. 43번. 가나의 공통점이라고 했지. 그런 얘는 다른 말로 하면
가지문에 없는 표현법은 틀리든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 가지고 최대한 지워. 그리고 나를 가지고 마지막으로 나온 걸 지워내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문으로 읽기를 결심했어. 그러면은 바로 지문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얘도 마찬가지로 보기를 먼저 짚고 들어가야 돼. 가지문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보기를 가지고 나서 보기를 보고 나서 힌트를 얻고 들어가는 게 무조건 유리하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보기 보시면요, 이거는 시 엮어 읽기, 가지문과 나지문에 대한 얘기야. 그래서 시 엮어 읽기라는 거는 시적 맥락을 고려해서 비교 감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학교에서 배웠어요. 상호 텍스트적 맥락이라는 뜻이에요. 배웠을걸? 근데 기억이 안 나는 걸걸? 아무튼 그래서 작품 감상의 폭을 넓히는 건데 이 두 작품의 시적 상황, 정서, 소재 비중을 고려해. 그럼 이게 다 뭐예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나 작품을 읽을 때 주목해서 봐야 하는 힌트인 거야. 그치? 그래서 이런 걸 미리 읽으시면서 내가 이 작품을 어떻게 읽어 나갈 것인가를 머릿속에 새겨두고 출발하면 훨씬 효율적으로 읽을 수가 있는 거죠. 상황, 정서, 소재, 배경 이걸 먼저 읽겠다라는 마음으로 들어가셔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보기입니다. 부사어 사용한대요. 그러면은 부사어 나올 때 주의하면 돼. 이건 뭐에 대한 거예요? 기억부터 미음. 근데 보시면 아마 다 나에만 찍혀 있을 거예요. 기억부터 미음이 맨 마지막에 들어가질 거니까. 우린 나중에 마지막에 볼 거니까. 그쵸? 그래서 이건 부사어 나올 때 보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것들이 힌트가 되겠죠. 내용에 대한 거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최대한 문제에서 힌트를 뽑아가면서 효율적으로 푸시는 게 모의고사의 핵심입니다. 이런 것들은 내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내신 문제 푸실 때 가나 나오는 문제가 나에 모르는 게 있어. 그러면은 그냥 다는 가지고 최대한 푸는 거야. 그리고 나에 대한 보기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문제에서 파악해야 돼. 그럼 나에 대한 보기가 나오는 걸 가지고 나를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훨씬 효율적이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연습을 좀 하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모의고사 푸는 방법 정리 완료됐고요. 여러분 15분 정도 쉬고 그리고 바로 한번 풀어볼 겁니다. 제가